나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여기는 경찰서 앞이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친다. 손에 쥔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나는 미처 몰랐다. 신고서.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며느리를 고소하다니.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준호 얼굴은 또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 아이 팔에 있던 멍자국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린다. 밤마다 몰래 찾아와 떨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날 비에 흠뻑 젖은 얼굴로 서 있던 38살 먹은 내 아들. 그 아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 아니다. 고작 몇 달 전 이상하다 싶은 작은 의심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래,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다. 나이 들어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아들 집을 찾아갔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배추를 같이 보러 가자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문을 연 준호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응, 왔다. 미영이는? 안에 있어요.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준호는 나를 거실로 안내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 미영이는 늘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았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준호가 셔츠를 갈아입으려고 상의를 벗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무심코 그 안을 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팔뚝을 따라 여러 개 옆구리에도 시퍼렇게 퍼져 있었고 색깔이 다른 멍들이 겹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준호야. 깜짝 놀란 준호가 허둥지둥 나를 돌아봤다. 어머니. 나는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가 멍든 팔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뭐냐? 이 멍은 뭐야? 그 순간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 어머니, 이거요? 어제 퇴근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길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제가 못 보고. 넘어졌다고? 이렇게? 나는 멍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되물었다. 준호는 허둥대며 셔츠를 급히 입었다. 네네. 계단에서 굴러서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끝은 떨렸다. 그리고 끝까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 준호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 친구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도, 대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그 아이는 항상 눈을 피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 그 얘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나는 놀라서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미영의 얼굴에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다. 눈빛은 날카롭고 어딘가 굳어 있었다. 미영아, 준호가 어디서 넘어졌다는데 멍이 심하게 들었더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영은 아주 빠르게 대답했다. 아, 네. 어제 회사에서 전화 받았어요. 괜찮대요. 원래 준호 씨가 좀 덜렁거려서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어쩐지 딱 잘라 말하는 느낌, 그리고 나를 살짝 경계하는 표정. 어머니, 차 드릴까요? 응, 그래. 미영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내 옆에 와서 앉았지만 시선을 바닥에 긁어내리듯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상한 공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나는 준비해온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온통 멍 자국과 떨리던 말투, 그리고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나 지났다. 혼자 지내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밤이면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속으로 그렇게 물어봤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시퍼런 멍들,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 떨리던 말끝. 그리고 미영의 그 차갑고 굳은 눈.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걸까?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하지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이상한 예감이라는 건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 뭔가 정말 이상했다. 나는 밤새 뒤척였다.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나는 일부러 아들 집에 가지 않았다. 전화로 안부만 묻고 직접 찾아가는 건 참았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괜한 의심으로 아이들 사이를 어지럽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만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준호네 집을 찾아갔다. 이번엔 미역국을 끓여 들고 갔다. 추석도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문이 열리자 미영이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미역국 좀 끓여왔다. 준호 있니?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같았다. 준호야.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의 얼굴은 전보다 더 헬쑥해져 있었다. 어딘가 축 처진 눈, 기운 없는 목소리.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좀 바빠서요. 대답은 짧고 눈빛은 피곤했다. 나는 부엌으로 미역국을 데우기 시작했다. 옆에서 미영이 밥을 푸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미영아, 숟가락 어디 뒀어? 툭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서랍에 있잖아. 맨날 말해줘야 해? 그 말투는 내가 알던 말투가 아니었다. 순간 미영의 손이 준호 쪽으로 뻗더니 퍽 하고 아들을 뒤로 밀쳐버렸다. 준호가 뒤로 휘청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몸을 부딪혔다. 어머!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준호가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장난이에요, 장난. 네, 저희 원래 이래요. 미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입가에는 어색한 웃음 비슷한 것이 걸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 부부라면 장난도 치고 싸움도 할 수 있다. 나도 남편이랑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다. 하지만 저건 장난이 아니었다. 장난이라면 적어도 둘 중 한 명의 눈에는 웃음이 있어야 한다. 준호의 눈엔 두려움과 익숙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고 미영의 눈엔 화와 짜증이 가득했다. 처음이 아니구나. 나는 직감했다. 이 아이는 저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게 아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오늘 감사해요. 미역국 맛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나는 한참 동안 그 한 줄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뭘 걱정하는지 내가 알긴 하니. 아니면 정말 알면서 쓰는 말이니.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보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갔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 위쪽에 달린 CCTV가 눈에 들어왔다. 불이 꺼져 있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걸렸다. 내가 멈칫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미영아.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미영이 얼굴이 나왔다. 어머니, 갑자기 오셨네요. 응, 지나가다가. 그런데 미영아, 저 CCTV 고장났니? 그 질문에 미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 그거요? 요즘 자주 끊겨서요. 관리사무소에 말해놨어요. 자주? 얼마나 자주? 그냥 가끔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미영은 급히 화제를 돌렸다. 나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CCTV를 한 번 더 올려다보았다. 녹화 중이라고 적힌 스티커는 반쯤 벗겨져 있었다. 일부러 끄는 건가? 뭘 숨기려고?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경로당을 간 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고 싶어서였다. 집에 혼자 있으면 준호의 그 멍든 팔 흔들리던 눈동자 그리고 미영의 차갑던 표정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마침 정수기가 요즘 왜 안 나오냐고 연락을 했던 터였다. 경로당 문을 열자마자 장기 두는 소리, 잔잔한 웃음, TV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소리들이 어쩐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정수기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소리쳤다. 어머, 영희 왔네.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정숙의 눈이 내 얼굴을 훑었다.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못 견딘다. 괜히 속을 들켜버릴 것 같아서. 준호 일이지? 정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조급함이 더 컸다. 정수가 내가 좀 이상한 얘기해도 될까? 정숙이 장기판을 밀어내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말해봐. 너 표정이 오늘 심상치가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가 멍이 들어 있었어. 정숙의 얼굴이 금세 굳었다. 어디? 팔이랑 옆구리. 그런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직감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대신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미영이가 준호를 밀치는 걸 봤어. 정숙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뭐라고? 나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미영의 그 무표정한 얼굴, 힘을 주어 밀던 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던 준호. 내 말이 끝나자마자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영희야, 그거 그냥 장난은 아니었겠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나만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숙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자식 일 앞에서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내 말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예민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경로당 문이 열렸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한 명 들어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준호 씨 어머니세요? 나는 약간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그 여자는 주변을 의식하듯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 미영 씨랑 같은 회사 다녀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래요? 혹시 회사에서 잘 지내나요? 여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아주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분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다고요? 네. 업무 조금만 틀어져도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들려요. 나는 숨을 삼켰다. 예민함, 화, 가정에서 힘들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불길한 실타래처럼. 나는 젊은 여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표정은 아니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도 잘 몰라요. 다만 미영 씨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예전부터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서늘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숫자 하나를 떠올렸다. CCTV. 며칠 전 꺼져 있던 그 빨간 불. 관리사무소에 말해놨다는 미영의 표정. 왜 꺼져 있었을까? 나는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어머니, 왜 경로당에서 미영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 했다면서요. 회사 동료한테 전화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야, 나는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미영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준호가 저렇게 과하게 반응할까? 불안이 점점 크기에서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아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갇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 눈을 감아도 멍든 팔이 떠올랐다. 눈을 떠도 떨리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제 겨우 균열이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걸.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준호에게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받았지만 내가 먼저 묻지는 않았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서요. 대답은 늘 짧았다. 그리고 목소리는 자꾸만 더 가라앉았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었다.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다. 결국 나는 못 참고 준호네 아파트 단지로 갔다. 집으로 가는 건 아닌 척 그냥 동네 한 바퀴 걷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멀리서라도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 어머니시죠? 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였다.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쳐 알아본 얼굴.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입술을 한번 꾹 눌러 다물더니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옆집에서요, 가끔 큰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 나는 숨을 삼켰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여자분이 고함치는 소리요. 꽤 크게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나요. 접시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스스로 느꼈다. 혹시 언제부터 그랬나요? 글쎄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들린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자주 들리고요.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다. 남자분 목소리는요? 준호 목소리 들린 적은? 아주머니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쪽에서 남자분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그냥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정도로요. 조용하다. 아무 소리가 없다. 고함은 여자 쪽에서만 난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말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남의 집 일이니까 조심스럽고. 그래도 어머니 같아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나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호 집 문 앞까지 갔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날카롭고 고함에 가까운 소리. 도대체 왜 이것밖에 못해?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남자랑 살아야 해. 나까지 힘들게 만들 거야. 나는 숨이 턱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너무 작았다. 너무 약했다. 미영아,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준호가 아니었다. 너무 작고 너무 떨리고 너무 무너져 있었다. 또다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짧은 신음소리. 나는 손잡이를 붙잡았다.
몸이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 문을 열어야 했다. 내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숨이 막혀서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할 정도로.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왜 내가 그때 문을 못 열었을까? 왜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나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나는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무리 울어도 가슴이 비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겉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은 절대 겉으로 알 수 없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이제 작은 문제도 일시적인 갈등도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준호를 따로 불렀다. 미영이 모르게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고 힘없이 웃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결국 직설적으로 물었다. 준호야, 미영이가 너한테 힘들게 하니? 준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뜨거운 커피가 아주 조금 손등 위로 떨어졌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종이를 꺼내 닦았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봤어. 준호의 몸이 굳었다. 내 팔에 있던 멍도, 그날 들려오던 소리도 다 들었어. 준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한참 후 그 아이는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순간 나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다. 뭐? 제가 잘하면, 제가 좀 더 완벽하면 미영이도 저렇게 안 해요. 그 말, 나는 TV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이건 피해자가 하는 말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다. 준호야, 그건 내 잘. 어머니는 몰라요.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은 젖어 있었고 표정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미영이 힘든 거 다 이해하고 싶었고 제가 잘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셔츠 소매를 올리면서 팔을 움직였다. 소매 아래로 또 다른 멍이 보였다. 손가락 자국처럼 선명한 자국. 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준호야, 그건 뭐니? 아들은 깜짝 놀라 소매를 급히 내렸다. 저 가봐야 해요. 미영이 기다려요. 준호야, 잠깐만.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급하게 일어나 문을 나가버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멍하게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의 손목 위에 남은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준호가 카페 문을 나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커피잔은 식어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다. 제가 잘하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다. 평소엔 잘하지도 않는 인터넷 검색을 하며 미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했다. 검색창에 분노 조절 장애, 가정폭력, 피해 남성, 가해 여성, 그런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그러다 문득 정숙이 딸이 예전에 말했던 게 떠올랐다. 요즘엔 SNS에 다 나와요, 아줌마. 나는 미영의 이름을 검색했다. 프로필 사진에는 밝게 웃는 모습, 잘 차려입고 여행하는 사진들, 회사에서 상 받은 사진,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사진 사이에 짧은 글들이 있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늘 실망스럽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을 멈추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정숙이었다. 정숙아, 미영이가 예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정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떤데? 글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영희야, 그럼 미영이도 피해자였던 거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 준우를 때려도 되는 걸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만 흐르고 그 뒤에 정숙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도 있더라. TV에서 봤어. 근데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나는 눈을 감았다. 정숙 말이 맞았다. 이해와 용서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누구를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준호가 너무 불안해 보여.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나는 전화를 급히 끊었다. 며칠 뒤 다시 준호네 아파트 단지 근처를 걷고 있었다. 이제는 멀리서라도 준호를 보겠다라는 마음조차 없었다. 그저 불안해서 집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게 더 견딜 수 없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저 멀리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준호와 미영. 둘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조용히 걷던 둘 사이에서 갑자기 말다툼이 시작되는 듯 보였다. 미영의 손짓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퍽! 미영이 준호를 밀었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나만 빼고. 준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지만 그마저도 망설이듯 멈췄다. 저항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었다. 미영은 또 무언가를 날카롭게 말하더니 준호의 팔을 잡아 끌며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나무 뒤에 서서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결코 부부싸움 같은 말로 덮을 일이 아니었다. 이건 성격 차이 같은 단순한 갈등도 아니었다. 우리 아들은 맞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맞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 편견들, 그런 질문들, 그런 조롱들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지금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 왜 몰랐을까? 아니, 왜 모른 척 했을까? 우리 애는 결혼 잘했다. 미영이가 부지런하고 똑부러져서 참 든든하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심이 하나 올라오는 걸 느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11월의 어느 밤이었다. 비가 유난히도 세차게 내리던 날. 나는 TV를 켜놓은 채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뜨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괜히 그런 날이 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 시간은 밤 11시가 훌쩍 넘은 때였다. 이 시간에 누가? 나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 보였다. 어머니. 거기 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다. 빗물에 완전히 젖은 채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가 번져 있었다. 내 38살짜리 아들이
마치 잃어버린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준호야,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준호는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너무 작고 너무 떨려서 너무 아팠다. 나는 준호를 급히 집 안으로 들였다. 수건을 들고 나와 아들의 머리와 어깨를 닦아주었다. 마치 어릴 때 감기라도 걸렸을 때처럼. 그런데 수건을 대려는 순간 준호가 움찔하며 팔을 숨겼다. 순간적으로 소매가 젖어 올라가 안쪽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다. 손가락 자국, 깊은 멍, 패인 흉터 같은 자국, 긁힌 곳, 오래된 흔적들. 이건 한두 번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다. 미영이가 저를.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마치 어린 시절 무릎이 까져 울던 그 아이를 토닥이던 것처럼. 괜찮아, 준호야. 괜찮아. 천천히 말해. 엄마 여기 있어. 한참 동안 울고 난 뒤에서야 준호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로 그랬어요. 말. 맞았다. 언어의 폭력.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들. 제가 뭐만 못하면 계속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러다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떠올랐다. 부엌에서 준호를 밀치던 그 장면. 내가 직접 본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잡아 끌고. 준호는 손목을 감싸쥐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숨어 있었다. 언제부터 그랬어?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요.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럼 벌써 4년 동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제가 잘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더 잘하면 미영이도 안 화낼 거라고.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형적인 말이었다. TV에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뉴스에서 수없이 들었던 패턴들. 내 아들이 그 말을 하고 있었다. 준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정말 못났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터졌다.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인데. 준호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나서야 한다. 아들이 내 집에서 잔 그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준호는 내 방에 누워 깊게 잠들어 있었다. 아마 몇 년 만에 찾아온 안전한 잠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더 마음이 저릿했다. 새벽녘 나는 부엌에 앉아 죽을 끓이며 생각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준호는 아직도 미영이를 감싸고 있었다. 자신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관계는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누군가가 끌어내야 한다. 단단히 잡아당겨야 한다. 그게 엄마인 나여야 했다. 죽이 완성됐을 때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내가 나서야 한다.
준호가 깨기 전에 나는 외투를 걸쳐 입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준호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미영을 만나야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니, 준호 씨 어젯밤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준호는 내 집에 있어.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앉자마자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미영아, 나다 안다. 미영은 눈을 크게 뜨더니 금방 감정을 숨기듯 차갑게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가 준호에게 한 일들, 몸에 남긴 흔적들, 그리고 준호의 눈빛. 나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 봤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영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든 사람을 때리면 안 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몰라요. 미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가가 금방 붉어졌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숨이 턱 막혀요. 그럼 화가 나요. 조절이 안 돼요. 흔들리기 시작한 목소리가 점점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도 두려워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를 그리고 저를 늘 때렸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영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저 아버지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를 탓할 수도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영도 피해자였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 한 행동은 명백한 가해였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준호였다.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준호야, 너 왜 왔어? 준호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다 미영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발을 멈췄다. 미영아.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둘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맴돌았다. 죄책감, 상처, 분노, 미움, 연민. 온갖 감정이 뒤섞인 공기.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미영아.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거 난 알아. 그렇다고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너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할게. 미영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러지 마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이건 내 인생을 되돌리는 첫걸음이야.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울음을 멈춘 채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 순간 우리 셋은 각자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드러난 만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며느리와 준호 그리고 내가 거실에서 울고 침묵하고 다시 울고 난 후의 공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우리 셋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신고서를 작성했다. 밤새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종이를 구겼다 다시 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경찰서 앞에 섰다.
나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했다. 아직도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하다니.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준호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음속에서 수십 번도 더 흔들렸지만 결국 나는 신고서를 창구에 조용히 밀어넣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순간 그동안 매일매일 나를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나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몇 달 후, 시간은 참 신기하다. 그때는 그렇게 버거웠던 날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흐릿해진다. 경찰 조사와 상담기관 면담, 가정폭력 지원센터 방문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미영이는 지금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 분노 조절, 어린 시절 트라우마, 그 모든 것과 마주하고 있다. 준호는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고 요즘은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두 사람은 현재 별거 중이다. 앞으로 이혼할지 다시 함께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는다. 걱정도 미련도 예전 같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봄날 오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상담 잘 받고 왔어요. 그 목소리가 참 오랜만에 편안했다. 그래, 힘들진 않았고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목소리가 달라졌더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때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내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가 뭘 했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다. 그날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거라는 걸. 나는 아직도 내가 한 선택이 정답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며느리를 고소한 시어머니라니. 하지만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제 앞에 놓인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 어머니인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폭력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맞으면, 아프면, 두려우면 그건 폭력이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언제든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내길 바란다. 그 사람을 구하는 건 어쩌면 당신뿐일지도 모르니까.